5주차 보건의료 법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윤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호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입니다. 출제 범위를 보면 영역의 신고, 검진, 감염인의 보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예방법을 좀 살펴보면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통치, 2장이 신고 및 보고, 3장이 검진, 4장이 감염인의 보호 지원, 5장이 보칙, 6장이 벌칙이고요. 그 중에서는 2장, 3장, 4장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꼭 잘 암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장 통칙부터 보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이 법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의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인인데요. 감염인이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란 이 감염인 중에서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유의 임상 증상을 시행령으로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세포 면역 기능에 결함이 있고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회감염 같은 거는 뭐냐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질병을 유발하지 못했던 이런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염 증상을 유발하는 것들을 기회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요 1항하고 2항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리고 3항은 국민의 의무, 그리고 4항, 5항에서는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이런 감염인을 대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 관리, 그리고 감염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예방과 치료의 활동 할 때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요. 그럼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국민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고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서 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우는 이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이 감염인을 대하는 아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었죠. 그래서 감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이 법이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총칙이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아까 신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나 이 5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선은 항 자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문제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겠습니다. 1항부터 볼 건데요.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요 사실을 내가 진단했다, 검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성접촉자에게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사태를 검안한 의사, 의료기관이 어디에다가 신고할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언제까지? 언제 안에? 24시간 이내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득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항 보면 학술 연구 또는 혈액 제제, 그러니까 혈액이나 혈액 제제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요. 그러면 사망을 보면 감염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을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역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는 신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4항은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관여시장, 도지사를 거쳐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징역이나 아니면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1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나 의료기관, 이게 1항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항에서 이렇게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그 진단하거나 검안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감염인, 배우자, 성접촉자에게 전파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가능한 한 이때 감염인의 의사를 탐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항까지 내용이고 아까 3항에서 만약에 감염인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그거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같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게 사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2항을 보면 학술 연구 또는 혈액검사상에 감염인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나 기관의 장은 내가 관할 보건소장이 어딘지 잘 몰라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전체에 관할 최종 단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사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고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보고는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았으면 이거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이 관할 보건소가 시군구다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특별시장, 관역시장, 도지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그 관할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보고를 하고 특별히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그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은 더 여러분 기억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최끝단이 거의 대부분 질병관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꼭 질병관리청장을 한 번쯤은 조금 눈여겨보고 이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 신고랑 보고와 관련된 시행 규칙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신고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눈에 이렇게 익혀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2조 보겠습니다.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아까 1항에서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때 신고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주요 증상, 주요 감염 경로, 진단, 그리고 초진 연원일, 검사물 번호, 그리고 검안 내용, 그리고 진단한 의사의 성명,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명칭 같은 것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다음은 학술 연구나 혈액제제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이 경우 그 발견한 자나 실시기간의 장은 역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했었죠. 제일 끝단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가?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그리고 연구 또는 검사 연월일, 그리고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역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사망 연월일, 사망 전의 주요 증상, 그다음에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단한 의사의 성명 같은 것들을 신고를 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은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면 안 돼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누설하면 안 되는 게 재직 기간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근데 누설을 하면 안 되는가?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 관리,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해당될 텐데 감염인의 진단,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장이 되겠고 다음은 검진입니다. 검진에 대한 거는 제8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항부터 읽어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종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항에 따른 검진 대상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항을 쭉 연결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할 수 있는데 감염인의 배우자, 그리고 성접촉자, 그리고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 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하거나 수시검진을 할 수 있겠고요. 사망 연결해서 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에는 장기 체류자죠. 이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입국 전 한 달 전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음성 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밝혀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명을 사용해서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익명검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익명검진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익명검진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진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감염인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진단한 경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진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검진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이내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기 체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행령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검진하는 경우에서도 관계부처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입국할 때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미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검진이 원활하게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관계부처장 아니면 이런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다음에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정기검진이나 수시검진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정기검진은 얼마나 한 번씩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고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정기검진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령 중에 검진의 통지 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아니면 시군구청장이 계속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진을 실시할 때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통지를 받은 검진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검진 통지한 행정기관장에게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을 보면은 그렇게 연기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한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할 경우 다시 검진 기일을 정해서 검진 받을 것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조 2 검진 결과의 통보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는 누구한테 통보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통보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군이나 교정시설 같이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면접 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사업주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 결과서 보고 싶어. 그래서 이거 제출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없어요. 네, 사업주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결과 제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해서 만약 위반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징역이나 3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는 혈액, 장기, 조직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합니다. 1항 그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혈액원이나 아니면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체열된 혈액이나 이런 수입된 혈액제제에 대해서 인체 면역법 결핍 바이러스 검사 여부, 그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혈액을 뽑았어 아니면 혈액을 수입했어 라고 하게 되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이제 의사나 의료기관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조금은 눈여겨보고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조직을 인식하는 경우, 정액을 제공하는 경우,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꼭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되겠죠. 네,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1항이나 2항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검사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이나 수입된 혈액, 제제, 당기, 조직, 정액, 매개체 이런 것들을 유통 판매하면 안 되는데 유통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거 벌금으로만 처리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 감염이 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유통했거나 판매하면 3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역학조사입니다. 제10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감염인이거나 아니면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을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12조에 보면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는 다른 사람이 보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아니면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감염인의 진단이나 검안, 사망, 신고, 보고에 관한 사무, 아니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진에 관한 사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진 결과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들을 처리할 때는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처리 가능합니다. 네, 제4장 감염인의 보호 지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제13조 전문 진료기관 등의 설치입니다. 1항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관리하고 감염인 보호 지원하고 이거에 관련된 규정을 해서 국민건강 증진하겠다. 이게 이 법의 전반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전문 진료기관이나 연구기관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는가? 나중에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 누가 하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이런 전문진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이거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인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 그다음에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감염 전파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거나 요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치료 및 보호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계속 나오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해서 치료 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이제 지키지 않았다, 위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예방치료 기술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취업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 이렇게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 업소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종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염인하고 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취업이 다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나 역시 감염인은 취업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고 이 부분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년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매개 행위는 굉장히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어요. 네, 보칙이고요. 부양가족의 보호 부분입니다. 이런 감염인 중에서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생활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각 급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진 비용, 역학조사 비용, 그리고 아까 전문 진료기관을 설치한다거나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드는 진료 비용, 생활보호 비용,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비용, 요양시설,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 모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전부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어느 정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또는 전문 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비용은 국가가 다 부담을 하고 검진 비용, 역학조사 비용, 전문 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이거는 당의 업무를 만약에 국가기관이 행한 경우에서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경우에서는 국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비용의 반 정도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이나 홍보는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요양시설, 쉼터 설치 운영하는 것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벌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가장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부분이죠. 두 개인데 그 9조랑 19조입니다. 수입 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매개체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하거나 판매했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전파 매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벌칙이 강하고요. 그 이외에 뭐 3년 이내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들하고 1년 이내의 징역이나 3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각각 법조항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법조항을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